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지금 휴가 기간인데 다들 즐거운 휴가 보내고 있으신가요? 저도 즐겁게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5000일 후의 세계. 모든 것이 AI와 접속된 미러월드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저자 케빈 켈리.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소개. 케빈 켈리. 세계 최고의 기술문화 전문 잡지 와이어드를 공동 창간하고 편집장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등 수많은 기업가를 취재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와 문화를 예리하게 분석한 통찰력 넘치는 글들로 뉴욕타임스로부터 위대한 사상가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현재는 뉴욕타임스, 사이언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지면에 글을 기고하면서 편집장으로서 매월 50만 명의 방문자 수를 확보한 웹사이트 쿨툴스를 운영하고 있다. 3장. 모든 산업은 테크놀로지로 다시 태어난다. 식량의 미래. 내가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이오테크다. 얼마 전 바이오 관련 분야에 특화된 한 인큐베이터를 만나러 갔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디바이오라는 회사로 그 회사를 통해 상당한 수의 클린 미트 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그곳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1년 사이에 15개씩 2번, 즉 이 인큐베이터에서만 매년 30개 기업이 신규로 사업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 기업 중 하나인 뉴에이지 미츠와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밖에도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미트, 멤피스 미츠 같은 회사들이 있다. 이들 회사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과 동물 세포를 사용해서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인공육을 만든다. 돼지고기 배양육은 돼지의 세포나 지방, 근육을 갖추고 있지만 돼지를 길러 얻는 고기가 아니다. 동물을 죽이지 않는 데다가 더욱 건강에 좋은 고기를 만들어내거나 맛을 바꿔보기도 하고 육질을 높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효율성이 대단해서 뼈같이 불필요한 부분은 만들지 않고 고기만 만든다. 게다가 공급하는 영양분은 기본적으로 돼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콩과 옥수수다. 마치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원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 분명 클린 미트 산업이 크게 성장해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15년이나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생활해온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이오테크에 투자 자금이 모여드는 이유. 샌프란시스코 남부만 해도 약 200개사의 바이오테크 회사가 존재하며 실리콘밸리 외의 지역에도 또 100여 개의 회사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어 주변에는 거대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들은 클린 미트를 비롯해 일회용 유기 플라스틱, 새로운 어류 양식법, 건축 자재, 공기 정화까지 식료뿐만 아니라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바이오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근래 수많은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이 생겨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바이오에 관련한 도구와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그다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디자인하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었던 탓에 이 분야로 진입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도구가 점점 늘어나고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인큐베이터의 존재다.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인큐베이터를 찾아가면 예전에는 몇백만 달러나 들었던 프로젝트를 현재는 당장 착수해 4개월 이내에 제품 제조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실험에 필요한 도구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여러 가지 복제 방법도 갖춰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맥주 제조용 탱크나 펌프 등과 같은 기구로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외부 위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단계의 과정을 직접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야말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단하고 멋진 점이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소재를 입수해 이 단계의 배열 결정은 외부에 위탁하고 이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제조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프로토타입과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장치는 모두 혁신적이며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2. 이동의 미래. 자율주행차가 주류가 되는 시기는 2040년 이후. 실리콘밸리는 앞으로 자동운전 등의 테크놀로지로 교통의 미래에 있어 최전선에 설 것이다. 다만 운전자가 타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완성되는 데는 최저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맨 먼저 고속도로 등의 전용 차선이 있는 곳에서 장거리 수송용 트럭으로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주차하는 기능이 이용된다. 그리고 거리에 자율주행용으로 지정된 차선이 생기는 순서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서 무인 자동차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프라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도로 표지나 신호등도 바꾸고 자율주행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인간용으로서 정교하게 공들여 인프라를 구축해왔는데 그러한 기반은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인프라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인프라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을 배제하고 자율주행용으로만 이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방식을 혼재해 사용하기가 더 어렵다. 그리고 자동차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표지와 습관, 보행자에 대한 대응이 바뀔 때까지 몇십 년은 걸릴 것이다. 인간과 로봇, 이 두 종류의 운전자가 뒤섞여 있으면 로봇은 소극적이고 인간은 지나치게 적극적이 되어 서로 우위성을 겨루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에게 자율주행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령 운전 매너가 나쁜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대다수를 차지하기까지 25년은 걸릴 것이다. 최대의 장벽은 자율주행차와 인간 운전자, 이 두 종류의 운전자를 혼재시키는 일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99%의 안전성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고 9가 몇 개나 더 붙은 99.999%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마지막에 그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극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법이다. 98% 달성이라면 쉽지만 남은 2%의 부분이 관건이다. 도로 정비나 뒷골목 같은 마지막 부분이 어렵다. 게다가 길이 막혀 자율주행차가 밀리기라도 하면 그곳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정체된 도로에서 자동차 자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당신도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유해적이고 사소한 돌발 상황조차도 인간은 참을 수가 없다. 완전함의 수준을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드는 미래. 나의 사위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다. 이 자동차에는 8개의 프로펠러가 자동차 몸체를 빙 둘러 부착되어 있어 각도를 바꿔 수직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다. 비록 비행기만큼 효율적이진 못하지만 공중을 날 수는 있다. 실제의 모습은 기본적인 자동차에 프로펠러가 장착된 드론 같은 모습이며 이륙한 후에 활공하기 위한 작은 날개도 부착되어 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미 플라잉카로 판매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플라잉카는 아직 비행거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규제가 있고 아무 데서나 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구입자는 목장과 같이 광대한 사유지 안에서 이동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아직 수량도 한정되어 있다. 휴대전화도 처음에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최초의 모델은 무척 크고 고가였다. 하지만 매년 가격이 하락해 지금은 누구나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상공을 가득 메우고 있는 시대를 상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소음이다. 근처에 있는 집들에 피해를 주게 된다. 더구나 이착륙할 때는 지상을 활주해야 해서 굉장히 위험하므로 안전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출퇴근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그 상태가 30년 가까이 지속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행 고도가 낮다는 점이다. 플라잉카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높이 날 수 있지만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미국 연방항공국의 규제를 받는다. 항공로와의 균형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높게는 날 수 없다. 상당히 큰 소음이 나서 근처 주민들은 플라잉카가 너무 낮은 고도로 날지 않기를 바랄 게 분명하다. 그래서 특별한 이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긴급 수송용 헬리콥터라든가 특별한 고속 화물 운송을 위해서 이 착륙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일반 도로에 착륙할 수 없으므로 최초 이 착륙은 지정된 특별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드넓은 목장이나 시설 또는 공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동안은 기업이나 공공적인 이용이 주를 이룰 테고 개인은 대부호들 외에는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의 개발자는 택시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다. 가까운 지정 장소에서 타서 특별히 지정된 루트로 도시까지 가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 방식이 될 것이고 자신이 소유하기보다 기본적으로는 빌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3. 돈의 미래. 개인이 은행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핀테크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돈을 저축해두는 물리적인 장소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지고 온라인 은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은행이 해오던 대출, 예적금, 환전, 저당 같은 업무는 분할되어 간다. 새로운 온라인 은행은 이러한 업무 가운데서 한 가지밖에 하지 않는다.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적금만 취급하거나 수표 업무만 다룬다. 점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이라는 물리적 시스템은 차츰 아마존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마존은 온라인의 가상 매장인데 그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은행 기능의 가상화가 진척될 것이다. 창구 업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물질로 된 돈을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면 현금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결제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짜증나므로 현금 거래는 최대한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다.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은 상품을 골라서 그냥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그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한다. 안면 인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자동으로 지불되도록 처리하면 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번호가 노출되어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의 서비스는 어느 것이 되었든 신용카드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돈에는 지불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자 발생이라든지 통화 교환 또는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게다가 비트코인과 같은 과상화폐도 있다. 우리는 돈을 다루고 돈이 돈을 낳는 파생적인 이용법을 개발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대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중국에서는 이용자끼리 돈을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부패나 관리 소홀로 파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돈을 갖고 있어 타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자신이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P2P 금융 시스템은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키피디아는 P2P 방식의 백과사전인데 초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므로 금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부패하게 된다는 데 있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 된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100를 빌려주면 당신의 계좌로
이자 아이콘을 이동해 이자율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조건부 날인 증명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이 방법은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핀테크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분산화의 흐름이 진행되고 개인이 원한다면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4장 에너지의 미래 전기로의 전환이 탈탄소의 열쇠 지구온난화나 지속가능 테크놀로지 등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현재 미국의 에너지 소비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미국 정부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과 소비에 관해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탈탄소 배출, 즉 가스나 석탄 등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으로 전기를 일으키고 자동차나 난방기구, 히트펌프, 전기 모터나 드론 등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면 지금과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도 실제 소비량은 현재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가령 석유를 운반하는데 화물선이나 파이프라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에너지원을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돌릴 수 있다. 자동차의 전기 모터는 가솔린 엔진보다 경제적이고 히트펌프는 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에너지원을 바꿔 전기를 기초로 한 경제체제로 옮겨가면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고도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나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인 사울 그리피스가 전기화하다라는 저서를 썼다. 이 책에는 나도 추천사를 쓴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화하면 지구온난화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에너지나 난방에 석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태양과 바람, 수력, 원자력으로 전기를 일으켜 가정 내의 냉난방부터 비행기를 포함한 모든 이동수단, 문명을 이루는 모든 것을 전기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만 해도 환경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다고 한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전기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보급된다. 전기 자동차는 매우 뛰어난 자동차이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현재의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충전소가 적지만 이 역시도 점차 늘어나리라고 본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신차는 거의 전기 자동차로 바뀔 것이다. 포드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트럭 판매 대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유명한 T형 픽업 트럭 F-150은 가장 많이 보급된 모델이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 모델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전기 자동차가 증가하면 주유소에 가는 사람이 점차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자동차에 가솔린을 주입하는데 몇백 달러나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빅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성능 좋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면 주유소와 가정의 전기 공급을 포함한 모든 시스템이 바뀔 것이다. 나는 자그마한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사용한 자동차들 중에서 단연 최고다. 효율성도 높을 뿐더러 가속이나 운전 성능까지 나무랄 데가 없다. 이 저렴한 자동차 덕분에 최근 3년간 주유소를 이용한 적이 없다. 이렇듯 탈이산화탄소화는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석유 가격이 아직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인데 태양광, 풍력, 원자력 발전도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기술이므로 이들 에너지원이 개선되고 발달되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 5장 교육의 미래 AR, VR 기술이 교육을 격변시킨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미디어는 다양한 움직임을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어 교육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처음 단계여서 앞으로 AR 글라스 등의 스마트 글라스가 보급되면 실제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훨씬 개선될 것이다. 또한 동영상과 AR, VR을 조합한
매우 강력한 학습용 미디어가 탄생할 것이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누군가의 옆에 앉아 그 손의 움직임을 쫓아가면 된다. 화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스스로 분자의 모형을 만들어 가상세계 안을 걸어다니며 모형을 손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눈 앞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학습을 위한 최강의 미디어일 것이다. 모두가 스마트 글라스를 갖게 되면 유튜브처럼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배운 것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여 온라인 학습 코스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학습 의욕도 높아지고 누구든지 배우고 싶어진다. 실제 대학은 없어지지 않는다. 온라인 교육에 큰 가능성이 있다고는 해도 젊은이들이 배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야를 넓히는 데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해 수업을 받는다 해도 실제로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대학교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최소한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은 온라인 수업과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된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학습은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해 학생들끼리 그 과제를 함께 배우는 형식이 될 것이다. 현재도 인기가 있는 로봇 프로젝트에서는 매년 학생들이 로봇을 만들어 서로 경쟁시키고 있다. 탁구공을 바구니에 넣는 시합 등 해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한다. 실제로 모두 함께 무언가를 만들며 학습하는 분야는 주로 물리와 컴퓨터 과학, 디자인 관련일 것이다. 전체 학생이 모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학습법은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다. 만약 자신이 실제로 모터를 조립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 부품의 구조 원리나 적용된 방정식에 관해서도 배우고 싶어질 것이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의욕이 솟아난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교육 분야에 불어닥칠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우선은 이용자가 만드는 컨텐츠다. 유튜브 등의 영상 미디어를 사용해서 어떤 과제를 스스로 터득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은 AR, VR을 사용한 학습이다. 가상세계에 몰입하면서 공간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운동 감각을 작동시켜 독서 때와는 다른 두뇌의 부분을 활성화한다. 뇌의 깊숙한 곳을 자극해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강력한 학습법이다. 셋째로 프로젝트 방식의 학습이다. 그룹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또한 매우 뛰어난 학습법이다. 이 방법은 대학교 캠퍼스에 직접 가서 시행할 수도 있고 가상세계에서도 할 수 있다. 챕터 6. 앞으로의 5000일을 위하여. AI 시대에는 물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앞으로는 항상 질문을 계속하는 일종의 연습과 습관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은 기계에 물으면 된다.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면 답을 모르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다면 어떨까 라든가 이것은 어떠한가 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일이다. 옳은 것을 묻고 추구하는 데서 가치가 생성된다. 그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이며 탐색이나 과학, 창조성이기도 하다. 질문을 던지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 사람의 일이 될 것이다. 물음을 생각하기 위한 나의 사고법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물음을 던진다고 해도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는 듯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담이지만 SF 영화를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디스토피아의 암울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 지구상에서 미래에 이러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꿈꿀 수 있는 할리우드의 SF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에 의문을 품고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식으로 불리는 것은 옳지만 개 중에는 역시 잘못된 정보도 섞여 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통찰이 된다. 그러므로 상식에 대해 의문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새로운 스토리나 가설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